네, 세월호 정국에서 김무성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잘 보입니까? 실제 안에서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무성 얼굴이 큰데 왜 안 보이죠? 이완구 대표한테 미루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제 뒷짐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완구 대표가 이제 친박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소외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훈 토론이죠. 거기서 이제 패널들이 물어봤어요. 왜 세월호 정국에 그렇게 조국적이냐.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나돈다. 무슨 약점을 잡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답변은 안 하고 다만 원내대표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맡겨놓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실제로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그 협상 주도를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컨트롤하면서 이완구 대표하고 협상을 주도해 나간 형국이고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설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닌가,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협상장에서 누가 본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완구 원내대표가 김기춘 실장하고 좀 의견 교환을 하고 싶으니까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에 김기춘 실장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김기춘 실장하고 의견 교환을 해가면서 이번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을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완구 원내대표한테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내린단 말인가요?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지금 알려진 거는 아니고요. 네, 지난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협상에 개입하는 듯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자회동에서. 사자회담 당시에 그 본인이 저런 얘기를 했죠. 특검 추천권 야당이 줄 수 있다. 그랬었죠. 라고 지금 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그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거를 거둬들였단 말이죠. 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청와대 쪽에서 이제 일종의 좀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고. 혼이 난 게 아니냐. 예. 그런 소문들이 좀 돌아다니고 그런 있어요. 소문들이 돌았죠. 네. 청와대가 뭐 집권 여당 대표를 혼내고 그렇습니까? 예, 뭐 원래 그렇죠. 어떤 권력의 크기는 대통령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 지금 대통령하고 거리가 가장 짧은 사람이 김기춘 실장이니까 가장 힘이 센 것 같고요. 그 김기춘 실장하고 편하게 전화로라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이제 이완구 대표인 것 같고요. 예. 김무성 대표는 무슨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실장하고 의견 교환을 했다는 흔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거리가 가장 멀다. 따라서 권력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김 대표가 그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휴대전화를 걸었는데 내 전화 왜 안 받냐면 이렇게 여러 번 기자들한테도 이제 화를 내고 했었는데 그 무렵에는 아마 이제 김무성 그 대표 후보자가 김기춘 책임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불편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가 그렇죠. 한참 생각됩니다만 그렇겠죠. 네. 아마 그런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겠죠. 예. 그 이완구 원내대표하고요, 김기춘 실장하고의 관계를 또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여당 안에서도 김기춘 실장이 좀 증인으로 나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김기춘 실장이 나오면 안 된다. 저도 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보고라인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소관이다. 아무리 야당이 요구한다고 해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뜻밖의 아주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정호성 수행비서관이죠. 이분에 대해서도 느닷없이 무슨 북한이 얼마 전에 백악관하고 청와대에다 핵공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진술해달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듣는 사람들도 좀 뜨악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주 김기춘, 정호성, 청와대를 강하게 이렇게 감싸고 호위하는. 저도 그 대목을 보고 좀 놀랐어요.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비호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정확히 비호 발언이더라고요 그게. 비호 발언이죠. 여권 내 강경파들이 입을 맞춘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충분히 많이 나왔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 그리고 이완구 대표 입장, 그리고 이제 국조특위의 그 강경파들 입장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지 않나 그런 추측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좀 그와는 다른 김기춘 비서실장이 왜 연찬에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 무슨 맥락이었어요 그게? 한 의원이 자유토론에서 이제 이게
그 의원 연찬회가 아니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같이 하는 연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걸 듣고 나서 김무성 대표가 우리 장관님도 다 오셨고 청와대에서 비서들도 다 오셨다, 비서관들도 다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비서실장 안 오셨구나. 그래서 그건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비서실장이 안 왔는데 왜 왔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또 혹시 뭔가 좀 가시가 돋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느꼈어. 현장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정청의 삼각축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논의하기보다는 좀 삐걱거리는 관계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전에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같이 청와대 회동을 했는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총리 인사를 비롯해서 이제 인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 그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옆에 앉은 이완구 원내대표를 가리키면서 아니 여기 이런 분들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주 그 기분이 좋아서 뭐 입이 거의 귀에 걸릴 정도로 그렇죠. 좋아했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완구 원내대표는 총리를 하고 싶으면 청와대한테 더욱 잘 보이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김기춘 실장하고도 그렇게 권력 관계, 밀접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네, 총리 자리가 좋긴 좋죠. 좋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김무성 대표 이번에 관훈 클럽에서 한 초청 토론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대통령하고 정치적 동지 관계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동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둘 사이에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까? 스타일의 차이도 좀 있는데요.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말을 좀 험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기자들한테도 이제 반말을 하는데요. 또 이제 술이 조금 취하고 그러면 그 여성 후배 의원들한테 뭐 가스나 뭐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좀 입길에 오르고 했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예의 없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사적인 술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도 이제 그런 입에 올리기 좀 못한 얘기들 좀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귀에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정설이죠. 네. 정치인들 관계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무슨 명분에 의해서 갈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또 지금 돌아가셨죠. 박태중 전 국무총리 이분들이 사이가 나쁘게 된 것도 그 외모를 가지고 싸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머리가 좀 하얗고 박태준 전 총리가 이제 저처럼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서로 이제 뭐 머리가 하얀 사람은 어떻다. 아니 지금 뭐 머리카락이 누구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 어떤 감정의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도 보면은 때로는 초등학생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 김무성 대표 그런 점이 좋다. 그래서 지지한다 이런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리낌 없이 과거에 이제 뭐 술자리에 있던 어디든 그리낌 없이 이제 내뱉었던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다음에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아주 실망스럽죠. 실망이죠. 네, 대통령 물론이고 뭐 김기춘 실장한테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뭐 이런 모양새 아주 지금 저기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주로 회동이라는 거 없죠. 독대 따로 만난 적은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정례 회동을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렇죠.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다고 봐야죠. 보면은 이전에는 집권당 대표가 꽤 힘이 센 자리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주례 회동도 하고 일주일마다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 정례 회동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여당 대표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인사 정보도 별로 없고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무슨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과 관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권 주변이나 아니면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제 핵심 정보들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권력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위임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건의할 때 그걸 수용해주고 이래야 집권당 대표한테 권력이 생기는 거지. 지금처럼 대통령 혼자 독점하고 있으면 김무성이 아니라 뭐 무대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아마 힘을 못 쓸 겁니다. 집권 여당, 정권, 집권을 같이 하는 세력인데요. 한쪽이 너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집권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는 청바라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마 그 정당에서 이제 민심 청취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역위원회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당의 의사를 국정의 어떤 방향타를 쥐고 있는 대통령이 잘 수렴을 하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한테 전달되지 않는 거고요.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김무성 대표가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네.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획득하겠다. 할 소리는 하겠다. 그런데 보면은 대표된 뒤에 별로 할 말도 못하고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는 겁니까? 그건 잘 알 모르겠는데. 수 없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가 7월 14일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8월 말인데요. 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조금 넘었고, 이건 김무성 대표 쪽 설명인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제 재보선 네. 지원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무에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들 해명은 그렇고요.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뭔가 좀 눌려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눈치를 매우 심하게 보는. 재보선을 김무성 대표가 된 이후에 주도를 해서 치렀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인기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네. 대표가 어쨌든 재보선을 크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기가 죽었는지, 무슨 사연인지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공천을 김무성 대표가 안 했죠. 그러긴 했어요. 예, 네. 그 전에 친박의 누구죠? 윤상현 의원이 사무총장이었나요? 네, 그랬죠. 그렇죠. 매상인 의원이 다 했죠. 예,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윤상현 사무총장이 다 한 공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 안에서는 차라리 730 재보궐선거에서 좀 여당이 져야 김무성 대표가 힘을 좀 쥘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이 이겨서 청와대가 이제 별로 잘 해도 되는구나, 그냥 가도 되는구나 마음대로 해도 이렇게 된다, 생각을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했을 가능성이 있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뭐 보수의 혁신이다 하면서 혁신 얘기를 부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연찬회 다녀왔죠? 어디였죠? 연찬회가?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 교육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금주령? 네, 정말 네. 술 안 마셨습니까? 술 없었습니다. 예, 술이 없었고요. 네. 보통 연찬회 끝나면 그 방에다가 이렇게 뭐 맥주하고 안주 좀 넣어주고 그랬는데 네.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김무성 대표 뭐 절주를 해가지고 뭐 살도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원래 그 김무성 대표 체중이 90kg 정도인데요. 거구군요. 네, 원래 거구죠.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절주를 해서 한 6kg 줄었다라고 말을 해서 저는 절주를 했구나 이렇게 알았지요. 그런데 원래 그 전에 그 전당대회를 치르고 또 네. 곧바로 재보궐선거를 그렇죠. 치르느라고 뭐 병원에 가서 그 영양주사도 맞고 네. 해서 이미 그때 한 7, 8kg이 빠졌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살 빠졌다는 게 술을 줄여서 빠진 건지 아니면 그 선거 때문에 고생을 해서 빠진 건지 이제 알 수가 없죠. 후자일 것 같아요. 술살이 아닌지 아직 좀 뭐 판단이. 예, 좀 더 두고 봐야죠. 네. 그런데 아무튼 뭐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술 잘 먹는 순서로 하면 김무성 대표가 1등이나 2등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앞으로 그 반주 이외에는 술을 안 먹겠다 하니까 밑에 아마 의원들이 그 웃었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안 믿어지십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누가 아니 그 술을 그렇게 우리가 너무 안 마시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술집들 장사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술집 장사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누가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밥집에 가서 술을 드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주는 하되 술은 안 마신다. 하되 술집은 술과 관련된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 실수를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죠. 실제로 지난해 연찬회 때 김무성 대표가 사고를 좀 과하게 친 적이 해가지고 있죠. 사고를 네. 친 적이 있죠. 자세히 얘기하기 좀 곤란하지만 뭐 대형 무슨-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뭐였죠? 뭐 여기자한테 무슨 뭐 예, 뭐 거기까지 뭐, 기사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언뜻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술 때문이죠. 예. 요즘에는 뭐 이제 별로 실수 안 해요, 김무성 대표. 뭐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요새는 뭐 반말하는 거 이외에는 큰 실수는 없네요. 반말은 여전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그밖에 무슨 혁신안이 있습니까? 무슨 차를 바꾼다고요? 에쿠스에서 카니발로 바꿨는데요. 마침 또 그날부터 바꿨다고. 대표 차만 바꾼 겁니까? 예, 일단 본인 차를 바꿨고요. 예. 또 그 의원들한테 얘기는 출장 갈 때 의원들한테 이코노미석을 타라고 했어요. 비행기 예. 탈 또 나중에 어떤 의원이 올라와서 그 다음날 발언을 하는데 아니 그 일본이나 동남아 갈 때는 괜찮은데 장거리 갈 때는
그거 좀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 혁신하니까 재보선 이전에 왜 이준석 혁신위원장인가요? 무슨 혁신기구 띄고 그랬는데 새바위라고 해죠. 새바위, 예.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가 됐죠. 근데 뭐 요란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한쪽에서는 그래서 이거 선거용 그렇죠. 선거용이라고 그죠. 불과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혁신의 내용 중에 그 법인카드 내역을 예. 공개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공개하게 되면 아주 비싼 음식은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처음 안 건데 원래 상인 고문들 모시고 63빌딩에 백리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중국집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행사를 한 번 하면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1인당 22만 원짜리 1인당 음식, 22만 원. 코스 음식을 먹거든요. 1인당 22만 원짜리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백리향 가본 적은 있습니다. 아, 예.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왕골이라고 좀 한정식 집으로 옮겼는데 한 200만 원 했다고 그러죠. 네. 그 비용을 이제 5분의 1로 줄였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 집도 이제 싼 집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서민들이 보기엔 싼 집 아닙니다. 거기도. 아무튼 그 정당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국민들의 세금, 또 당원들의 당비 이런 건데 그런 돈을 아껴 쓰겠다. 이런 취지 자체는 좀 높이 살만한 좋은 내용이라고. 거죠. 이게 지금 공기업이라든가 일반 정부 행정기관장들은 다 판공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제 뒤늦게라도 정치권도 한다면은 좋은 거죠. 다만 이제 용두삼이 되거나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불만들이 좀 나왔어요. 연찬회 했을 때. 그 혁신을 얘기하자면 혁신을 위한 거대 담론을 좀 말해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 선거구제 개편, 그 다음에 그래요. 상향식 공천제에 대한 김무성 대표 비전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이코노미석 타고 차 바꾸는 거. 차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술안 화환 먹기. 안 받고 술 안 먹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했죠.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기치로 내건 게 보수의 혁신 막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술 안 먹는 게 보수의 혁신이냐. 이게 좀 그렇죠. 문제가 있죠. 정말 이제 김무성 대표 이런 말 했어요. 그 작은 실천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혁신 관련돼서 거대 담론을 냈지만 하도 지키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진짜 거대 담론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드네요. 한간에 이제 대선 주자 꿈을 꾸고 있다. 네. 대선 꿈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본인은 뭐 굉장히 뭐 빼달라고 그랬죠. 빼달라 그랬죠. 여론조사, 대선 주자, 네. 차기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그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는 데서 좀 제발 빼달라. 나는 대통령을 할 만한 역량과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기는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에 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했죠. 패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럼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했더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으로선이라는 말이 딱 포인트가 있네요. 그러면 네, 물론 얼마든지 단선 바꿀 달아야죠. 시간이 네. 되면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꿈이 없다기보다도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자기가 대선 주자 행보를 할 경우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일부러 네, 오늘이 8월 25일인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딱 1년 아, 6개월 1년 반이죠. 네. 지난 날이거든요. 남은 1년 게 6개월밖에 안 뭐, 지났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후계 무슨 뭐 차기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김무성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좀 그래도 후보군 중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 지지도 좀 나오죠. 여권 좀 시원치 중에서는 않습니다. 잘 거기가 나오죠. 뭐 네. 후보들이 정몽준 의원도 정몽준, 있고. 김문수 남경필 이 정도. 남경필. 네. 예.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뭐 대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인들이나 정치 기자들이 볼 때 김무성 대표를 두고 전통적인 의미의 대선 주작감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징후가 요즘 경제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 교수 그룹을 두고 집중적으로 경제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으로서 깜이 됩니까? 깜냥. 너무 이제 그 보수적이다. 아니면 수꼴통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 앞으로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대권 주자로서는 걸맞지 않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옛날 구시대의 정치를 시작한 건 맞죠. 상도동에서 출범을 이제 했으니까. 오래됐죠. 네. 근데 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좀 진화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현장에서 어떤 느낌 같은 게 있는데요. 어떤 역사관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에 있어서 제가 좀 결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근데 우파 정권, 지금 새누리당을 우파 정권이라고 하면 새누리당이 아닌 데는 다 좌파가 되거든요.
네. 과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뭐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이 좌파냐? 동의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좌파라고 보는 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극우적인 역사인식인데,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과연 될 수 있느냐, 또 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앞으로 뭐 극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이 너무 짧아요. 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는데 길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뭐 잘못됐습니다, 뭐 이 정도.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질문을 하면 정치인들은 좀 자세하게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관훈클럽 토론이 사실은 2시간짜리 생방송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하도 남아가지고 답변이 워낙 짧으니까 그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 질문까지 다 받고도 결국 2시간 못 채우고 1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신, 언, 서판. 두 번째가 이제 언인데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이제 그 김무성 대표 총리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 공개적으로 총리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군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 등등해서 청문을 하면 절대 통과하지 못할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점들이 많다는 얘기죠. 대선 후보 경선에만 나와도 네. 당내에서부터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김무성 대표가 장점도 있어요. 보면은 지난해 이제 철도 파업 때 일정한 대화를 시도해서 그걸 이끌어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정치의 기본기는 좀 있는 사람이고, 타협을 정치를 오래 시킬 줄 해서 알고요. 대화 타협을 할 줄 알고 강자가 양보해야 한다, 그런 정치 사람이긴 철학도 가지고 한데,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집권당의 대표라는 자리가 이제 그 사람의 대통령 깜으로서의 깜냥, 무게를 입증해 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중요한 생각은- 시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분명한 거는 아직은 좀 실망스럽다. 아직은 이른바 무대라는 별명다운 김무성의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네, 요즘 모습을 보면 대장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죠. 네, 대장이 아니고 청와대에 뭐 부사관 제소리를 안 못하고 내는, 예, 아주 좀 실망스러워요, 문제가 사실은. 있죠. 예. 집권당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청와대의 눈치고만 살피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정권이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고, 또 그러면 청와대는 일방 독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네, 김무성 대표, 집권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